국내 코로나19 상황 진정될 듯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요양병원에서 70여 명의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또 지역 요양시설 전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의 유입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오늘 0시 기준 전체적인 상황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발생 현황입니다. 확진자는 8,413명, 전날보다 93명이 늘었고요. 사망은 84명, 전날보다 3명이 증가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39명 늘어서 현재 1,54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환자 수는 나흘째 지금 두 자릿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기준이죠. 오늘 0시니까 93명으로 전날보다 또 한 10명 정도 늘었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구 경북의 그런 사건 1차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집단 소규모 감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2차 피크, 3차 피크 이렇게 잔불씨들이 남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확진되는 때에 따라서 증가세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요양병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일은 아마 세 자릿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 대구에서도 그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런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요양병원의 사태가 한 곳만 있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민성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브리핑을 기자 리포트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오늘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나온 환자가 이제 오늘 0시 기준 자료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면 내일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생이라는 것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감염자들이 취약한 기저질환자, 특히 중등도 환자들이 다 침상에 누워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게 중증도가 올라가고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우선은 이런 환자들은 침상에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간병인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외부까지도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 발견될수록 그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또 다른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병원 내 감염이고 고령층 고위험군의 시설이라서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고위험군 전수조사 중에 발견이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된 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취약시설은 아무래도 집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까지 요양병원의 현실이 발열 감시 시스템, 특히 외부인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시스템,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19를 검사하기 위해서 보건당국과 연결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견해들입니다. 그런 만큼 이건 단순히 대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 이런 데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게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나이가 좀 많으신 고령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고령자분들의 치명률이 꽤 높거든요. 일반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령이면서도요,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뇌 손상이 오거나 의식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에 정말 예우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전수조사 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전수조사가 전체가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수도권에서도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분당 재생병원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죠. 지금 의료진에 대한 어떤 확진 판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추가적으로 감염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참 우리가 코로나19는 어려운 바이러스인 것 네. 같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병원장님께서도요, 그 분당 재생병원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1차로 5일에 음성 판정을 받으신 그러니까요. 상태에서 전두지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날 증상이 나면서 지금 확진을 받으신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음성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한 교훈을 얻고요. 네. 특히나 병원을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곳을 또 접촉자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접촉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확산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이제 철저한 접촉자 분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우려되는 게 지금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지금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김강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방역 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지금 접촉자로 분류돼서 지금 검사를 받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이제 그 이런 우려를 선제적으로 좀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과 별도로 이제 그 확진 판정 받으신 분과 그리고 접촉하셨던 분들을 이제 보다 철저하게 분류를 하고 동선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필요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병원장님께서 16일 날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조사를 할 때 보통 전날부터 역학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기준으로 하면 15일부터의 접촉자를 분류하는 게 원칙인데 네. 지금 13일 날 보건복지부랑 회의를 했는데 예방적으로 자가격리가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결과, 확진 결과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분당 재생병원도 1,800여 명의 직원과 환자와 그런 여러 가지 관계자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700명의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 번 음성이라고 해도 좀 더 안전하게 자가격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좀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 네. 음성이 나왔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최소로 잡아야 될까요? 보통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노출된 시점으로 해서 14일 정도는 안전하게 그 사이에 증상이 발생하는지 보고 증상이 발생할 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지 내 몸에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적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 양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또 걱정되는 게 그 성남 이제 은혜강 교회 관련된 사례도 좀 어렵거든요. 지금 그 곳곳에서 지금 은혜강 확진자 수가 지금 60명을 지금 넘어선 상태이고 지금 그 서울, 경기 지역에서 곳곳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감염 확산 추세가 좀 나오는 모습도 좀 있는데 이 종교시설 같은 그 예배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이 부분도 워낙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그리고 사회적 멈춤을 하라고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작은 교회에서는 계속 예배 모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결과로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런 소금물을 통해서 뭔가 살균 소독을 한다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요. 네. 지금의 감염병 앞에서는 어떤 종교인이든 다 똑같은 상황에서 겸손하게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은 강제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경기도에서 방역지침 위반 교회에 137곳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스크를 쓰고 2m 떨어져서 예배를 본다라는 게 강제할 수 없는 거라면 이 정도 지침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예, 이런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계속해서 모든 집단 시설, 추후에 우리가 학교가 개학하더라도 이런 예방적인 관리 지침이 잘 정착되는 것까지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나 증상 체크하고 특히나 마스크, 손 소독제, 환기 이런 것들 잘 하고요. 특히나 이 종교 집단 모임에서는 식사하지 말라 그리고 명단 작성에서 항상 구비하고 있어라.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 그래도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그런 발생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2시 10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시작이 되는 대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질문을 좀 드리도록 2시 20분으로 연기가 네. 됐다고 합니다. 2시 20분에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연결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또 이제 우려되는 게 집단 감염에 염려가 되는 곳이 또 이제 학교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보건당국 그리고 교육당국에서도 그런 점이 이제 우려가 돼서 이제 초유의 그 4월 개학으로 이제 연기 시점이 일단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제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 어제 상황이 호전되면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예. 호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호전됐고 개학을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네. 두 자릿수에서 계속 감소되는 확진자 수가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소수의 그런 집단 감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기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1, 2주 안에 그런 사태가 안정된 게 확신이 되면은 당겨질 수도 있었을 수 있으나 지금의 사태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요. 이런 안정세가 적어도 잠복기 14일 정도 꾸준히 보인다면 그래도 다음에 발생하는 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특히나 지금은 또 다른 변수가 해외에서의 감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예측 못하는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제어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적어도 2주.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런 잠복기 2사이클 정도니까 한 달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큰 뭔가 대규모 피크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안정 상태에서 이제는 생활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전에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대구 요양병원이 또 사례가 좀 사람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영시 기준 자료를 보면 대구가 그 46명이 늘었는데 지금 아까 봤을 때는 70여 명이니까 그 내일 기준 자료를 봤을 때 이제 확진자 수가 또 세 자릿수나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제 교육당국이든 보건당국이든 이런 개학 시점과 관련 판단을 할 때 좀 더 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아직은 뭐 변수도 많기 때문에 개학 시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개학은 연기된데 학원 그 휴원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학원에서 뭐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뭐 체온을 체크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참으로 이 코로나19가 그 네.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기까지 꺾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학원 경영의 문제도 있고요. 네.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네. 또 학생들의 그런 수업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원을 휴원하는 데까지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그래도 학교가 휴교하는 만큼의 학원도 같이 발맞추어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너무 그런 과밀한 교실에서 네. 학생들이 다닥다닥 앉아서 장시간 수업을 하는 그런 사태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더욱이 자주 환기를 시킨다거나 아이들의 그런 손 씻기 연습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부하다가 또 확진되면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네.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들이 예전에서도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변수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진정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것 중에 중요 변수가 또 해외 그 유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예. 네, 먼저 아시아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오늘 9시 기준 집계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최초 발원지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가 8만 1,000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어제 하루 45명이 늘어서요. 그 전체 확진자가 1,574명, 사망자는 이제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 이란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1,200명 가까운 환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섰고 이제 그 사망자도 지금 1,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988명으로 1,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도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1,800명 가까운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누적 환자가 6,400여 명에 달하고요. 사망자도 이제 109명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이게 그 18일 9시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사망자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도 그 코로나19 이제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에선 역시 그 이탈리아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3,50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누적 환자는 이제 3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요. 사망자가 2,5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독일 역시 그 2,000여 명 가까이 늘어서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프랑스도 이제 1,000명 넘게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해서 누적 환자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7,730명, 사망자도 이제 170여 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해외 상황도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보면 전체적인 확진자 수로는 이제 그 중국이 8만 명대니까 가장 많긴 한데,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 상황이 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치명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제 전체 환자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 사망자의 비율은 치명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확진자가 폭증을 했죠. 네. 그러면은 그 확진된 환자에 대한 의료 자원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여러 가지 병상수나 의료 인력에서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네. 이탈리아도 그 IMF 이후에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이 많이 취약해졌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OECD 국가에서의 인구 1,000명 대비 병상수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중증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갔을 때 대응 시스템이 많이 취약하다는 의미인 네. 것이죠.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413명이며 이 중 1,540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의 18.3%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3명이고 격리 해제는 1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총 84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80.2%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9.8%에 해당됩니다. 각 지역별로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시면 어제 신규로 증가한 환자 수는 서울 지역이 5명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로구 콜센터 관련돼서 접촉자나 가족 등에서의 환자가 일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안교회하고 관련된 PC방 관련된 사례도 일부 한두 명 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인 46명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지금 요양병원 등 그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서 확인된 그런 종사자나 환자에 대한 발생이 증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세종에서도 해수부 관련돼서 접촉자로 분류된 분 중에서 양성 확인이 되는 분이 보고되고 있고, 경기도는 주로 은혜강 교회 관련된 접촉자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조사로 어제 환자 수가 15명 증가한 상태입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지의 은혜강 교회에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총 5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소재의 분당재생병원 관련해서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총 3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추가로 확진된 그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자와 그 방문한 장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히 서구 소재로 되어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현재까지 총 74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종사자가 17명, 환자가 57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전체 종사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였고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방대본의 즉각대응팀과 대구시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요양병원 4개소에서 총 13명이 확진이 되어 추가적인 조치와 향후 더 확대된 그런 조사를 통해서 환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지역과 미국 그리고 이란 등의 중동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최근에 검역 과정을 통해서 11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그런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9일 0시를 기해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그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 및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간 증상 여부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 여행력 정보는 DUR, ITS,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선별진료 등을 참조할 수 있도록 명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의 명단은 지자체로 통보해서 입국 이후에 감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국가별 그 위험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출국 전에는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들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현재는 유럽 또 동남아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도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중요 불효불급한 해외여행은 연기시키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밀폐된 다중이용 시설이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입국 시에는 기침,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자진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검역관의 그 조치에 따라서 검역 조사를 받고 자가관리 앱 설치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아 주시고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의심 증상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1339나 관할 보건소의 문의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되 의료진에게는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종교행사, 교회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초기의 증상이 굉장히 경미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시기에 전파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다시 한번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한 3분 정도 먼저 받고 가겠습니다. 오른쪽 맨 앞에 계신 분. 네.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먼저 대구시 요양병원 전수조사에서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이 중에서 유증상자도 다수가 있었을 텐데 그동안 신고가 안 됐던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 17세 사망자 정보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더불어서 중증 이상 환자 현황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립니다. 해외 유입 가능성. 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코로나19를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거고 고위험군의 사망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대상이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그리고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시는 만성질환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계속 관심과 뭐 대책을 강구를 해왔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제 그동안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조사와 관리 부분을 하면서 그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2차적인 전파로 여러 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노출이 돼서 격리 조치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병원들도 이 병원 말고도 꽤 있습니다. 아마 병원 단위에서도 유증상자에 대한 신고와 검사는 진행됐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최근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는 특히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그 검사 양성자분들이 유증상자 비율이 얼마 정도였는지는 아직 제가 정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이 병원의 그 의료 인력은 증상이 있었던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증상이 경미하다 보니까 이걸 코로나19랑 연관지어서 의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입원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아주 특이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약물 치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전수조사한 결과들을 좀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조기에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번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 나왔지만 한두 번 정도에서 이제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서 미결정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검체를 확보해서 확진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현황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발생 추이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그 발생한 신규 환자 중에 한 5% 가깝게 해외 유입 환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의 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면 될수록 유입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 전체 입국자에 대한 특별 검역, 특별 그 입국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입국 후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가관리 앱 부분과 또 보건소를 통한 뭐 유증상자에 대한 관리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추이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가운데 18.3%는 격리가 해제됐다. 완치된 사람들이 18.3%라는 의미고요. 전국적으로 80.2%가 집단 감염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나눴었는데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자 중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서 지금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사랑 요양병원, 대구에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종사자 17명, 그다음에 환자 57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지금 유럽 등 이제 해외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내일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그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공공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환자 수도 증가할 걸로 당분간은 봐야겠죠. 예,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극약 처방을 해서 폐쇄 조치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살릴 사람을 살리자라는 포커싱으로 의학적 우선순위를 80대 이상과 기저질환은 포기하고 네. 젊은 사람 중에서 중증 환자를 더 포커싱 하자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대책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만큼 고령의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서 사망으로 연결되는 숫자가 더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또 우려되는 게 이제 외국은 또 외국 상황이지만 또 국내 상황이 또 우려가 되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그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감염 환자를 통해서 국내에 재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에서 감염돼서 이제 국내에 확진된 사례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만 지금 60명을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실제로 지금 특별 입국 검역 절차를 예. 한다고 하는데 해열제 먹으면은 당시에 열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증상 없다고 보고하면은 그 건강 체크에서도 피해갈 수가 있는 무증상 부분이거든요. 감염 말씀하시는 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더라도 네. 얼마든지 허위 보거나 그 시스템을 허술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특정 국가,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밝혔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 입국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14일 동안 자가격리 앱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자발적인 보호가 아닌 조금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2주 동안 강제 격리하는 방안 같은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 특히 이탈리아나 지금 여러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순위로 지금 그런 입국할 때 걸리는 그런 나라들을 우선순위로 좀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해외 재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에서도 이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국내 진단검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뭐 좋은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 의사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병리학의 영역 안에 이제 진단검사 파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진단검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메르스 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이전에는 병리학이라고 네.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진단검사의학과라고 해서 네. 다른 독립된 분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26개 전문 과목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의사들이 지금 모든 검체에 대해서 검체의 퀄리티나 아니면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다 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의사들이 하다 보니까 임상 증상과 이렇게 같이 병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특히나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검사 방법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뭐가 최적인지 그리고 어떤 검사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검사 방법 그리고 검사 키트나 시약의 확보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인정을 받게 되면서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이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관련자 중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중간에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